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의 중요성인데요. 예전 프로그래밍을 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LLM 같이 말을 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그럼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랑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코딩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법칙들을 다 넣었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다른 점은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발전이 생기면서 그냥 데이터와 그 다음에 결과값을 넣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기계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언어를 제1 언어를 배우는 방식처럼 되겠죠. 우리가 제2 언어, 뭐 영어를 배울 때는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외우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살면서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처럼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이 AI가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고양이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거를 뭐 5살짜리 아이도 이걸 고양이라는 건 다 알 수 있겠죠. 이게 고양이, 개가 아니고 고양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데 사실 기계가 이것을 구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귀가 있고 뭐 꼬리가 있고 다리가 4개인 것. 그러려면 고양이와 개가 구분되는 특징들을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귀나 다리가 가려져 있을 때 이게 똑같이 고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고양이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진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면 이것이 그 기계가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챗GPT를 만들 때 많이 나왔던 이머전트 아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좀 강조드리려고 보여드린 그림인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는 이 성능이 천천히 더디게 발전을 하다가 데이터가 어느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AI의 성능이 아주 그렇게 괄목적으로 좋아지는 현상들이 관찰이 됐고 이것을 이머전트 아빌리티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마취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취 자체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다른 클리니컬 데이터와 조금 다른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기본적인 정보, 그 다음에 뭐 옛날 과거력도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에 대한 정보들도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마취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각종 바이탈 사인들을 모니터링한 것,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환자가 깨어날 때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또 회복 중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넓게 본다면은 수술을 하면서 뭐 수술 후에 어떤 합병증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생겼는지, 그 다음에 수술로 인한 모탈리티가 롱텀하게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도 마취과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취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넓은 부위의 데이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과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없습니다. 수술 전 기록지,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이렇게 한 가지 기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회복 시 기록지. 이렇게 해서 한 장에 저희는 이런 기록지들이 물론 병원마다 포맷이 다 다르긴 하지만 사실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것들을 하고 그냥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아, 여기에 마취 기록지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거기에 마취과 의사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약이 들어간지, 바이탈이 어떻게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 장에 기록하게 되는 것이 조금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마취과의 데이터의 특이한 점이고 이렇게 좀 모여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굉장히 브로드하고 콤플렉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들을 다루고 있어서. 하지만 한 장에 그것을 어떠한 기호, 기하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한 장에 넣었기 때문에 좀 콤팩트한 데이터. 그래서 콤팩트하기 때문에 이런 AI의 활용에 있어서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특징이라고 하면 멀티모달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소스가 들어오죠. 바이탈 사인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가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취기라든지 아니면 벤틸레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다 사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술방에서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멀티모달한 데이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바이탈 사인을 5분마다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전산이 된 후에는 만약에 CPR이 나거나 뭐가 안 좋아지면은 뭐 분 단위로 그것을 기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이탈 레코더 같은 직업에는 그런 장비를 한다면 아예 리니어 프로세스하게 그런 것들을 헤르츠 단위로도 다 그런 것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놀리티가 또 높은 데이터다. 그리고 환자의 아주 조그만한 변화도 굉장히 분 단위로 기록을 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의 상황이 계속 수술이라는 그런 좀 인베이시브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할 수 있고요. 갑자기 피가 뭐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피가 많이 나서 안정적이었던 환자가 안 좋아진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인터벤션 하기 위해서 그걸 누르고 뭐 FMS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빠르게
그 트랜스퓨전을 한다라든지 약을 쓴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리는 이런 임상적인 클리니컬 디시전들이 다 반영이 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환자의 상태가 그때그때 서로 반응을 하면서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우리의 결정이 바뀌고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바뀌고 서로 이런 커넥션이 좀 있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네스틱 레코드를 이제 마취과 데이터를 보면 아까 멀티모달하다는 점, 또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 AI가 발전하기 좋은 것은 어떠한 진단을 내리는 다이그노스틱 데이터면은 하기가 좋은데 저희는 좀 멀티모달하고 또 모니터링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쭉 따라서 짧은 시간이긴 수술하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그냥 쭉 따라가는 모니터링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AI가 발전 속도가 아직까지 그 발전 속도가 빠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좀 분석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어려운 점으로 보자면 이제 노이즈 데이터라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가 이제 바이탈 레코더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계적인 상황에 의해서 잘 레코딩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AI에 적합하지 않은 안 좋은 사용하기 힘든 점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본다면은 어떠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지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리니컬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어떤 파라미터들인지 좀 많이 사람들이 같은 임상의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수술이라는 확실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해서 수술 전의 환자 상태 그 다음에 수술 후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극적으로 변하고 딱 메인 이벤트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좀 분석을 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저희 학회에서 했던 일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요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취 기록지가 다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병원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용어 표준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CDM 데이터가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먼 데이터 모델은 좀 내과 데이터나 이런 걸 위주로 돼 있고 마취과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표준화시켜서 CDM에 올려보자. 이런 걸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재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향후 그 학회 차원에서 여러 병원들을 모아서 해보자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뭐 TF를 만들어서 용어 표준화를 시켜서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마치과 학회 내에서도 이 데이터 구축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첫 번째로 AI가 맨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이제 프리딕션 모델들이 마취과에서도 많이 개발이 됐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탈 모니터링에 또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새 거의 모든 AI 분야 모든 것들이 이제 LLM이 다 휩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LLM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AI를 개발한다고 뭐 회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지만 또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찬반이 아직까지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요. 반대하는 쪽이 많죠. 이게 연구에 사용할 수 윤리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뭐 도메인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에서 처음 나왔던 것은 AI로 활용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사용하지 않겠다. 뭐 퍼블리시하지 말아라. 이런 가이드라인도 나왔었는데 사실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큘레이터나 계산기라든지 워드 프로세서도 처음에 너무 파워풀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어가 약한 사람들은 LLM 같은 것들을 쓰면은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찬성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NEJM AI에서는 결국 뭐 저자로는 올릴 수 없지만 뭐 LLM을 사용한 것들을 이렇게 찬성을 하고 AI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나왔었습니다. 네. 네, 다시 원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프리딕션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딕션 모델이 제가 기억하는 6, 7년 전, 5, 6년 전에 가장 활발하게 이제 뭐 AI에서 머신러닝이라는 딥러닝 분야로 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학위 논문이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머신러닝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 이런 개념들이 조금 헷갈려서 이 표를 넣어놨는데요. 네, AI의 한 분야로 이제 머신러닝은 프리딕션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어떠한 패턴에 대한 패턴이 있는 것들을 프로그래밍 룰을 해서 뽑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되겠고요. 딥러닝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 익스트랙션 하는 거에 룰 자체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AI가 알아서 뽑아내는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에서 이걸 어떻게 할지까지 다 AI가 결정을 해서 하는 방식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죠. 이게 정말
성능이 좋은 모델인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accuracy,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뭐 100개를 예측을 하면 그 중에 몇 개를 맞추는 거, 이게 accuracy가 되겠고, precision과 recall은 뭐 specificity라든지 sensitivity로 우리가 이미 다른 연구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AI 쪽에서는 머신러닝 쪽에서는 precision과 recall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거는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을 다 반영한 건데, 이런 게 나온 게 이제 그냥 액큐러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일이잖아요. 모탈리티라든지 어떠한 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하는 걸 주로 만드는데, 그런 거의 확률이 만약에 높아져 버리면은 그 치료법 자체가 사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탈리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5% 안쪽인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인시던스가 낮은 이벤트들을 예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큐러시를 그냥 보게 되면 아니라고 찍으면 그냥 90% 이상이 다 무조건 맞아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F1 스코어를 봐서 이게 인시던스 문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모델의 성능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마취과 저널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이너스피탈 모탈리티로 예측하는 이런 연구가 나왔었는데, 2018년, 7년 전, 벌써 7년 전이네요. 네, 7년 전에 이런 연구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좀 특이한 점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AI의 특징이 많은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그런 모델을 여러 개를 쓴 게 아니라 피처를, 거기에 들어가는 베리어블들을, 그 데이터의 숫자를 조정을 해서 뭐 이렇게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넣었을 때 이런 모델의 성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아마 초창기라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이후의 연구들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베리어블들, 피처들은 최대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후속 연구가 아니고 그 다음에 BJA에 실렸던 논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30일 모탈리티를 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굉장히 인스턴스가 낮죠. 계속해서 이제 30일 모탈리티는 1%,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때는 이제 다양한 모델들로 해서 성능을 평가해서 어떠한 모델이 가장 좋은 예측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문들이 다들 좀 너무 인시던스가 낮은 걸 예측하다 보니까 저 성능을 믿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제이밀이라 그래서 의료정보학에서 유명한 저널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술을, 입원 기간이, 암 수술을 하고 입원 기간이 늘어나는 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암종별로 메디안 값의 입원 기간을 잡고 늘어나는 것을 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모델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시브 트랜스퓨전이 수술 중에 생기는 걸 예측한 모델인데,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재밌었던 점이, 이것과 그 다음에 100명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들한테 똑같은 정보를 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게 해서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이 전문가보다 예측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한 점이 조금 재밌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후에 됐던 거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랑 그 다음에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조금 더 큰 데이터에서 해가지고 이런 범용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이런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프리딕션 논문들이 그 당시에 공격을 마취과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프리딕션만 하는 거지 이걸로 클리니컬 아웃컴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이 모델에서 트레이닝을 시킨 거면 다른 데이터에 가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익스플레이너블 AI라고 예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중시했던 머신러닝이 뭐 때문에 이걸 예측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 베리어블별로 어떤 베리어블들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샵 그래프,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서 했었는데, 저는 이제 마요카디알 인저리 애프터 난카디악 서저리라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다른 거보다 조금 인시던스가 높기도 했고요. 그냥 진단이 간단합니다. 30일 이내에 트로포닌이 정상 수치보다 오르면은 그냥 민스이기 때문에, 이런 민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좀, 제가 민스 데이터를 그 당시에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민스는 이제 나온 대로 뭐 인시던스가 한 20% 정도 되지만, 민스가 생긴 환자들이 굉장히 아웃컴이 안 좋은 것이 로버스트하게 당시에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스를 했고, 제가 했던 건 이제 민스가 또 뭐 이거 예측만 하고 아무것도 못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모델을 만들어서 민스가 생기는 프리딕션 모델과 그 다음에 민스가 이미 생긴 환자에서 어떤 환자들이 모탈리티가 생기는지, 그래서 거기서 모디파이어블한 팩터가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고요. 뭐 처음에 베리어블을 다 넣고 처음 모델을 만들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베리어블이 막 40개, 50개가 되면은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베리어블들을 컷다운을 시켜서 12개짜리와 6개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요 6개만 넣으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좀 모델 성능이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URL 주소를 해서 인터넷으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게 이것들이 잘 먹히는지 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펀딩이 잘 안 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은 좀 무산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RL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민스가 그 후에 이제 수술 후에 가장 잘 생기는 카디오베스큘러 문제가 이제 포스트오피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잘 생기고 이것도 또한 인시던스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측 모델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딜리리움에 대해서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딜리리움으로 실제로 예측한 환자들이 그 후에 정말 모탈리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하이리스크로 나온 분들이 딜리리움도 잘 생기고 모탈리티가 실제로 잘 나왔다. 왜냐면 이게 지금 클리니컬 임플리케이션이 있느냐라는 공격을 계속 받을 때여서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면서 좀 머신러닝을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취 전 방문 기록지라 그래서 모든 마취에 연관이 될 만한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양식에 다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냥 그거 한 장만 보고 바로 마취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취에 관련된 것들은 다 넣기 때문에 그냥 그 양식만 가지고 환자의 모탈리티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제가 프레딕션 모델을 하면서 했던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인류가 AI에게 이제 게임을 패배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 유명했던 사건이 2016년에 이세돌이 바둑을 졌던 일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프리딕션을 해서 이것을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냥 이런 거는 이제 AI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인류가 따라가기 힘들 것 같지만 그런 거를 결국 활용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뭐 그런 의료라는 게 이제 어떤 걸 맞추고 예측하는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좋은 툴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딕션 모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터링 모니터링입니다. 마취과 의사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 수술방 안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응급의학과라든지 아까 말씀 뭐 중환자의학과라든지 환자의 바이탈을 모니터링을 하지만 마취과처럼 정말 인력을 써서 완전히 그 방에 24시간을 하면서 한 명이 전담을 해서 그것만 보는 과는 저희가 이제 좀 가장 짧은 시간을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요건 이제 에드워드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하이퍼텐션 프레딕션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10분에서 15분 전에 인트러피 하이퍼텐션이 생기는 걸 이제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이렇게 알람을 경고를 주게 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알고리즘처럼 뭐 MAP를 보고 SVR, 카디악 아웃풋 이런 것들을 봐서 10분에서 15분 후에 환자의 혈압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논문들에 보면 이걸 시작해서 HPI가 높을 때 어떤 식으로 매니지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이포텐션을 겪지 않고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논문들이 나왔었고 뭐 요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제 뭐 0부터 100까지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래서 5분에서 15분 후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그냥 0에서 100까지로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인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이포텐션을 좀 매니지해서 올간타 하이포텐션이나 생길 수 있는 이런 합병증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사설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인데 이런 하이 포텐션 프리딕션 인덱스라는 이런 인덱스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당연히 굴제 대기업들에서 만들었고 굉장히 잘 맞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환자가 정말 괜찮을 때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피가 난다라든지, 수술이라는 변수가 항상 수술방은 있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피가 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 중에 정말로 급하게 인팍션을 맞았다라든지, 이런 급박한 상황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그런 것까지 맞출 수 있는 게 예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환자들에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자에서만 맞는 것이 진짜 힘들고 이런 게 필요한 환자에서는 조금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뭐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로즈룹 아네세시아라고 저희가 뭐 모니터링을 하면서 마취과 의사가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약을 조절을 해서 마취라는 게 이제 통증도 조절을 해야 되고 무의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이완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약으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심박동력이 떨어졌을 땐 카디오베스큘러 드러그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약을 써야 되는데
어떠한 모니터링을 보고 어떤 약을 줄지 이런 게 이제 처방권이 사실 의사에게 있는데 요 클로즈 루프 아네스테시아는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 기계랑 그다음에 약이랑 서로 소통을 하면서 요렇게 떨어졌을 땐 약을 얼마나 주고 약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약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서 이렇게 AI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마취를 할 수 있는 자율 마취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티뉴어스 파라미터를 모니터링을 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밸류를 보면서 어떻게 약을 줄지를 했고, 그 다음에 드러그의 인퓨전 레이트를 계속 바꾸게 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이게 HPI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의 위주의 모델이었고, 이거는 이제 마취과 의사의 일을 덜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그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비슷하면서도 컨셉은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버드러그를 줄인다라는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인데, 프리시전 어네스테시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포폴 리ኳ이어먼트도 줄이고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미국 마취과학회에서 ASA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보이콧을 걸면서 이제 사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이런 모니터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처방권이라는 것이 결국 저희가 지금 이제 강호 선생님들이 방에 있으면서 저희와 이제 소통을 잘 해서 그걸 주는데 이런 정말로 처방하는 문제 자체를 AI에게 넘길 수 있을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약을 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뭐 모바일이나 뭘로 컨펌을 해서 준다면 이게 정말 AI로 보는 게 맞는지 워크로드를 줄이는 게 맞는지 결국에 어느 시점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AI가 더 마취의 과정과 그런 방을 운영하는 쪽에 개입할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어떤 방식이 될지 이 방식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라지 랭게지 모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지 랭게지 모델은 뭐 챗GPT 때문에 요새 가장 각광받는 AI 분야죠. 그래서 이제 휴먼의 언어, 원래는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을 하려면 C 언어라든지 뭐 R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규칙이 정해진 문법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코딩 언어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어로 말하는 것을 AI가 알아듣고 그거에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거는 이게 뭐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얘가 인격이 있는 건가? 막 뭐 나를 속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에 그동안에 인류가 만든 텍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로 학습을 해서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단어들을 보시면 다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말이 되는 말인지 그래서 그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뭐 요새 LLM을 다들 잘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템퍼러처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하면 얼마나 더 말이 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반대로 좀 할루시네이션은 생기지만 얼마나 창의적인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 또한 다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타임지 같이 가장 저명하게 우리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오래된 저명한 잡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LLM이 개발되는 과정을 보시면 결국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요하겠죠.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챗GPT가 사실 그런 거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챗GPT보다 뭐 그런 걸 만드는 후발주자인 제미나이라든지 뭐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뭐 네이버라든지 모두들 뭐 챗GPT의 성능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뛰어넘었다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각 나라에서 챗GPT가 아닌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뭐 소버린 모델이라 그래서 하지만 뭐 요새는 좀 소버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파운데이션 모델이 먼저 있고 의료에서 LLM을 사용하기 힘든 이유는 파운데이션 모델 좋은 거는 우리가 다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인 튜닝이라 그래서 그 양질의 데이터로 LLM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논문들 중에 뭐 거기가 논문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좋은 데이터들 아니면은 텍스트북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쪽은 좀 특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의 LLM을 쓰려면 이 파인 튜닝이라는 방식을 잘 활용을 해서 요것에 특화된 모델들을 만드는 것이 특히 뭐 챗GPT 같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스들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NEJM에서도 이제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디신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우리가 차팅을 할 때 좀 쓸 수 있고, 이런 의학 교육이나 아니면 컨설테이션 이런 데서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왔었고요.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에 관한 논문들이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는 뭐 구글 스컬러나 이런 데서 아주 쉽게 메디신에 관해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AI 관련된 논문도 이제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취지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술 전후에 뭐 차팅 양이 한 장에 다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양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 이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차팅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정리할 때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가 간 후에 뭐 썸머리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시전을 내릴 때 뭐 우리의 대화를 듣고 이런 디시전에서 좀 서포트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BJ에서 처음으로, BJ가 사실 마취과에서 이제 넘버 원, 투를 다루는 저널인데요. 브리티시 저널 오브 아네스테시아로. 여기서 이제 챗GPT 논문이 최근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ASA 피지컬 스태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뭐 0번은 아무 질환이 없는 사람, 뭐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자 피지컬 스태처스 1번, 뭐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질환은 3번, 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할 때는 4번,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숫자가 그냥 올라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인데 이게 마취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클래식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따라서 같은 수준에도 모탈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는 로버스트한 에비던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취 기록지를 쓸 때는 이 아사 피지컬 클래시피케이션을 꼭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들어오신 레이던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은근히 헷갈려하면서 애매한 것들, 그냥 뭐 확실히 0번, 뭐 확실한 5번 이런 것들은 알겠지만 좀 애매한 번호, 넘버링이 좀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차팅을 주면 LLM이 이걸 나눌 수 있는지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일관된 결과값을 내고 괜찮은 결과값을 낸다. 하지만 시비어리티가 정말 높은 환자를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도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 아사 피지컬 스태처스를 나눌 때 LLM을 써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게 데피니티브한 건 아니고 그냥 좀 도움 정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챗GPT를 관련된 논문으로는 마치카 메이저 저널에도 드디어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4.0 나오자마자 했던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정말 임상활동에서는 정말 고급 정보라든지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제 전문가들끼리의 전문적인 수준의 언어가 만약에 파인 튜닝이 안 돼 있다면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좀 쓰는 것이 어떨까? 그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예전부터 갖고 그 방향으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때는 제가 이제 3.5랑 4.0을 환자들이 오기 전에 뭐 다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술을 받기 전에 마취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불안한 사람들은 분명히 챗GPT다 그걸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해서 챗GPT 3.5랑 4.0이 그 마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답해서 하는 퀄리티가 다른가를 해서 뭐 질문을 30개를 만들어서 마취과 이제 다른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봤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메소돌로지적으로 챗GPT 같은 경우에 대답이 이제 재현성이 좋지 않고 물어볼 때마다 이제 좀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보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소드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들은 많아서 뭐 그렇게 뭐 막 연구 결과가 막 자랑스럽고 제가 막 자랑하고 싶은 논문이 아니긴 한데 그냥 첫 번째로 썼던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챗GPT 4.0이 조금 더 좋은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썼던 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병원에 AI 센터가 있죠. AI 센터가 있어서 30분 정도의 AI 전문가 박사님들과 연구하신 선생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원 데이터가 반출이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다 반출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파인 튜닝을 하는데 사실 사용하기가 힘든데 저희 병원에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뭐 라마2가 먼저 들어왔고 지금 한 네다섯 개 정도의 모델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I 센터에서 과제도 공모를 해서 AI 센터랑 같이 연구를 해서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좀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건요. 아까 그 클로즈룹 시스템처럼 결국에 우리의 로딩을 좀 줄이고 서포티브를 받는 게 뭘까? 우리의 결정권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정 사태 후에 가장 과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동의서 받는 게 조금 그 과정들이 아침마다 이제 원래 레지던트 쌤들이 했던 거를 뭐 담당 교수가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뭐 거기서
갑자기 수술 직전에 받으면은 환자가 질문하고 싶은 걸 다 질문하지 까먹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 너무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AI를 써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술 전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우리가 다 어차피 안내 문자를 보내니까 이런 인폼드 콘센트 과정을 다 줄여서 거기다가 이제 URL을 보내면은 환자가 채집 그 LLM 모델과 그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고 그런 동의서 과정을 얘가 설명도 다 해주고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정작 병원에 와서는 담당 의사와 실제로 만나서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결국 담당 의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인만 받으면 조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런 걸 만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센터랑 같이 만들고 있고요. 막상 만들려고 보니까 저는 사실 쉽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취에 대한 내용도 GPT에서 그 전에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비교적 정확한 대답들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갖고 있는 동의서 폼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에 얘기를 할 때 이제 파인 튜닝 과정이라는 게 첫 번째로 동의서에 있는 내용이면 동의서에 있는 내용에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정한 좀 믿을 만한 텍스트북에서 대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훈련이 잘 됐는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FAQ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묻는 질문들과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놔서요. 그 질문들을 줬을 때 얘들이 그 모범 답안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성능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패러독스 오브 AI가 되게 챗GPT가 이제 AI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면은 그런 걸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일은 쉽게 하는데 또 쉬운 일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걸 이제 흔히 말하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패러독스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초심자 잘 모르는 사람이 쓰면은 결국 AI의 성능도 잘 모르게 되고 전문가가 쓰면 AI도 결국 전문가처럼 행동을 하는 게 정말 패러독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AI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전문가급의 AI한테 좋은 서포트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강의 너무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지금, 지금, 카메라를 못 켜는 상황이라서 그냥 아, 네네네. 저기로만 하겠습니다. 네네. 혹시, 예, 청중 중에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고 말씀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가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질문이 올라올 때까지 제가 몇 가지 사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정말 네네. 오늘 그 AI 전반에 대한 그 처음 시작했던 시점부터 이제 최근에 이제 LMM까지 가시는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그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서 그 특히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이런 걸 공부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임상에서 지금도 아직 우리 열심히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연구 분야에서 가진 장점과 그다음 한계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느끼셨었나요? 가장 장점은 사실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이유인데 이 연구를 하게 된 건 저는 정말 하기를 할 때 동물 실험이 너무 하기 싫었으면 좀 무섭고 동물을 하는 게 그래서 좀 웹랩보다는 드라이랩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펠로우를 하면서 뭐 이 차트를 까면서부터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하다가 저희 병원에서 그때 이제 CDW를 만들어 주시면서 아 이렇게 데이터를 좀 정리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년 연구를 하다가 혼자서 데이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걸 좀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하긴 이제 의료정보학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조금 제가 모르는 것들을 다른 분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면들이 좋았고요. 어, 마주치게 되는 한계점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규제들이 정말 빡세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병원 데이터도 당연히 반출도 안 되고 CDW 데이터도 이 원내에서 해야 되는데 원내 컴퓨터가 이제 아예 다 막혔잖아요.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DRB도 새로 생기고 이런 허가 그러니까 이 윤리를 잃지 않으면서 막 이거를 꺼내오기만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 규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규제들이 최근에는 조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 들으면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응급의학과에서 저희 연구 그 실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의국에서 제가 처음으로 동물 실험 안 하고 학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저는 쥐가 무섭지는 않았는데요. 그 네네. 몹시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그거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재밌네요. 네네. 그 전소연 선생님이 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리딕션 태스크에서 머신러닝 모델 사용 시 사용하시는 데이터셋은 주로 어떻게 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마취과 전문 지식에 기반해서 파라미터를 조정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대부분 통계 결과에 기반하는지 등. 어, 이 데이터는 그 전에 제가 다른 통계를 하려고 데이터셋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데이터셋을 만들기가 좋은 게 뭐, 어떠한 수술, 뭐, 한 가지 수술에 대한 환자들을 쫙 뽑자. CDW가 나온 이후에는 뭐 몇 년 동안에 어떤 수술들을 다 뽑자. 제가 뭐 구축했던 거는 10년 동안에 심장 수술만 빼고는 뭐, 심장 수술은 조금 뭐 펌프로 돌린다든지 이런 성향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그것들은 차치하고 성인 수술은 다 뽑자. 이런 식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뭐 이건 프레딕션 모델만 만든 게 아니고 거기서 여러 가지들을 좀 R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레트로스펙티브 연구들을 하던 때라서 그거에 연관된 변수를 굉장히 이제 조금만 연관이 있고 다 다른 논문에서 뭐 수술 환자가 아닌 데서 뭐 모탈리티랑 연관이 있다, 이건 아웃컴이랑 어떻다더라, 그런 것들은 CSW를 가지고 기를 쓰고 모아놓은 데이터들이 그 당시에 운이 좋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해서 그냥 있는 데이터들을 다 넣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처음에 모든 데이터를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돌렸죠.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뭐 그레디언트 엑스트림 부스팅이라든지 여러 모델들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샵 밸류를 구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구해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변수들을 몇 가지를 취합을 해서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씁니다. 머신러닝을 하던 당시에는. 이게 아, 대답이 된 건지 아, 잘 모르겠지만, 아, 네. 교수님 정말 그 직접 그 느낌이 이렇게 와요. 그 뭐랄까, 그 한 땀 한 땀 한 느낌이 빡 옵니다. 네, 네. 그, 정말 네, 예전에 그 데이터 관련돼서도 대화했던 기억도 다시 새록새록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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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희 병원에 만약에 네. 그 교수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한계 아니면 저희 플랫폼의 한계로 인해서 하고 싶은 연구가 100%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제 나에게 충분하게 쓸 수 있는 GPU와 그 GPU를 뭐 뭔가 그 그 기터브나 이런 데서 충분하게 저희가 쉽게 이런 것들 다운로드 받고 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뭐 어떤 연구를 가장 먼저 그 다음으로 하고 싶으세요? 그런 리소스가 충분하다. 리소스가 충분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의료정보학을 저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뭐 아주대학교의 박래원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뭐 예전에 만났을 때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취 기록지라는 것 자체가 매 시간마다 바이탈이 있고 뭐 언제 약을 줬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언어다. 라지랭게지 모델이랑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라지랭게지 모델화 시켜서 라지랭게지 모델 학습시키듯이 돌리면은 분명히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다. 모든 그 마취 기록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좀 마취 기록지를 이렇게 아직 구체적인 거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저도 그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뭐 몇십 몇 분의 바이탈은 어땠고, 이때 클리니컬 데이터는 어땠고, 이 환자는 원래 어떤 환자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컴퓨터한테 좀 인식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저희 병원에 지금 뭐 하루에도 수술하는 환자가 어마어마하고, 뭐 이게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LLM을 학습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분야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앞으로의 계획이고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못해서 네, 이 정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구체화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저희가 이제 H백이 네, H백에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여보세요? H백까지 들었습니다. 네, 아, 네네네네. H백까지 들었습니다. 네. 네네네. 저희가 이제 H백이 결국 노드로 치면 이제 0.5밖에 안 되지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H200도 지금 입고가 될 거고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이제 연구망이 아니라 운영망에서 이런 GPU 리소스를 충분히 이제 갖추게 가는 게 방향이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러니까 반출이라는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마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어쨌든 굉장히 스탠다라이제이션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네, 한 질문 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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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읽어드리면, 이제 학회차원에서 용어 정리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과별로 약이나 사용하는 의학용어가 다르기도 해서, 통합하시는데 참고하시는 레퍼런스. 어려운 점은 이제 학회 차원에서, 학회에서 이제 학회장님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이제 드라이랩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학회는 뭐 워낙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들이 달라서, 뭐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요새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요. 그 다음에 의학용어가 다른데 이제 의학용어 표준집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취과에서도 마취 용어 표준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뭐 한글화는 시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서 통합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아까 슬라이드가 빨리 지나가서 못 보셨겠지만 그래서 학회 차원에서 TF를 만들고 15개 병원에서 와서 거기서 토의를 하고 저는 사실 그게 이제 뭐 의사가 쓰는 말이 다 우리끼리 소통이 되니까 대동소이하고 큰 문제가 없겠지 싶었는데도 그건 그 말을 쓰면 안 되고 되게 토의가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면 할수록 그냥 누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일이 많이 드는구나. 뭐, 스노메드 시티, 뭐, 저희는 이제 스노메드 시티를 기반으로 하지만 스노메드 시티가 없어서 추가돼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하이라키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스탠다다이제이션이 사실 제가 의료정보학을 시작한 시점이 스탠다다이제이션은 조금 지나가고 이제 머신러닝 시작할 무렵에 제가 의료정보학에 입문을 한 것 같고 지금 LLM으로 가는 이 시기인 것 같은데 스탠다다이제이션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이거 자체가 제가 앞에다가 넣은 것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는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건 LLM을 크게 GPT 버트 정도 쓰시는 것 같은데 모델을 선정하시는 기준은 네, 저한테 없습니다. 저희 AI 센터에서 해주시는 대로 일단 따라가고 있고요. 저도 LLM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그리고 네, 의학 데이터를 학습한 매드팜 같은 로컬 모델을 사용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대답 드릴 수 있는 게 저의 경험이 아직 미천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명확하게 답을 말씀 주시네요. 아주. 그, 표준화는 저도 저희 교수님 말씀이 공감하고요. 표준을 공부하는 거는 하나고 표준학을 할 수는 있지만 표준을 현재 쓰고 있는 현재 뭐 데이터 혹은 정보를 표준화하는 거는 별도의 과학과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많은 시간과 그리고 그게 회의를 갖다가 말하자면 거기 있는 말 10분이 모여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돌아가서 당장 그걸 갖다가 활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활용할 수 있게 또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고 그분들이 속해 있는 각 기관에서 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 어려운 과정 그리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학회장님 지금 TF가 해체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서. 어, 세상에. 세상에. 그, 네네. 근데 그 TF가 있어도 굉장히 또 힘든 일인데 또, 그래서 네네. 아무튼 힘든 일이고, 아까 또 질문 주신 어떤 툴 혹은 모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또 저희가 또 그쪽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데, 또 좋은, 툴을 한다고 해서 또 그 툴을 이해하는 학문과 지금 박경창 교수님이 하시듯이 그 툴을 활용해서 좋은 밸류를 연결시키는 연구는 또 다른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각 그 파트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막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들어온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저는, 아주 많은 양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빨리 해주셔가지고, 저 운영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많아서 더 빨리 해가지고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죄송. 아야, 너 마음이 급해서 다들 빨리 하려고 했다. 들으시면서 다 좋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러면 박전창 교수님 모시고 들었던 오늘 마취통증학과에서 바라본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는 요거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를 쉴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고 그 내용은 여기 오신 분들께 저희가 온오프라인 통해서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수고해주신 박종찬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